그렇다고 그렇게 갑자기 통보하고 오시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니가 사주셨으니까 어머니 집이다 이거야? 그럴 리가 있어? 그리고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 집에 계시라 그래? 그니까 애초에 왜 우리 일정은 묻지도 않고 오시냐 이거지. 정말 주무시고 가신대? 아, 그럼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 당일에 바로 내려가셔? 가려면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내 말대로 호텔에서 주무시면 되지. 왜 굳이 여기서 주무셔야 해? 나 괴롭히러 오신 것 같아. 뭘 당신을 괴롭히러 와. 그리고 어떻게 처음 아들 집에 오셨는데 바깥에서 주무시게 해? 나라고 편한 줄 알아? 불편해도 참는 거지. 당신도 하루쯤은 좀 참을 수 없어? 하룻밤도 싫어. 내 집에서 왜 다른 사람을 재워야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올해 80세 선병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구재승과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들의 가족이란 손 씨를 제외한 새로 꾸린 그의 가정을 말합니다. 손 씨의 아들 구재승은 10여 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래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애면글면 뒷바라지한 아들은 손 씨와는 아주 먼 서울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흐른 지금까지 손 씨가 아들 가족을 볼 수 있는 날은 오로지 명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설 한 번이었죠. 추석 때는 처갓집 가고 설에만 내려갈게요. 결혼한 첫 해의 아들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큰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처가는 아들네와 같은 서울이었고 손 씨만 차 타고 3시간은 내려와야 하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죠. 아들의 말대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았고 어차피 차례도 지내지 않으니 명절이 손 씨에겐 아들 보는 날이라는 것 밖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볼 수 있는 날을 한 번으로 줄이니 그것만은 아쉬웠습니다. 그래. 사돈도 귀한 딸, 명절에 곁에 두고 같이 지내고 싶으시겠지. 손 씨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돈도 외동딸인 며느리를 귀하게 여기겠지 생각하면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쥐주제의 고양이를 생각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사는 아들네와 사돈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보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자주일 수도 있겠죠. 결혼 후 태어난 아이들도 안사돈이 오며 가며 늘 봐주었기 때문에 자주 왕래한다는 정도로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커서는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일도 잦아 보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도 있고 가끔 아이들 통해서 듣기도 했죠. 이번에 할머니랑 동물원 다녀왔는데 거기 사자도 있었는데 할머니? 우리 할머니요. 아, 외할머니랑 다녀왔구나. 외할머니 아닌데 우리 할머니인데. 몇 년 전 명절에 와서 하는 손자의 말에 손 씨도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는? 나도 너희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시골 할머니고요. 서울 사는 외할머니는 자신의 할머니이고 손 씨는 시골 할머니라는 큰 손자. 별것 아닌 말에도 조금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보는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 같고 1년에 한 번 보는 할머니는 시골 사는 이웃 할머니처럼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손자를 나무랐지만 아들조차도 크게 의미 두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부르면 어떠냐? 그런데 손주들만큼 며느리도 너무 가끔 보니 아직도 고부 사이가 어색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처럼 가끔 안부 묻고 만나면 반가운 그런 사이가 되고 싶었지만 좀처럼 기회가 없었습니다.
설 전날 오후에 와서 당일 오전에 올라가 버리니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면대면 산 것이 벌써 12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작년에는 아이들이 아프다며 내려오지 않아 벌써 못 본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아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은 훌쩍 흘렀고 손씨도 벌써 80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아들의 인생이 있으니 자주 못 본다고 서운해하지 말자. 손자들도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자. 명절에 안 온다고 서글퍼하지 말자.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손씨가 감기에 걸려 과장을 보태자면 생사를 오갈 만큼 크게 아팠습니다. 입원은 3일하고 퇴원했지만 그 뒤로도 집에서 며칠 요양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이 바람 빠진 풍선같이 기력이 없어 가벼운 감기에도 고생을 하는데 쉽게 떨쳐내지를 못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그래도 많이 회복은 되었지만 대부분 집에서 누워있거나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TV를 보거나 천장을 보며 생각에 빠지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멀리 있어서 보지 못하고 곁에는 남편도 없어서 혼자서 앓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조금쯤은 비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아들의 전화에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바빠서 입원하셨는데 가보지도 못했네요. 아니야, 괜찮아. 올해 설에는 별일 없으면 꼭 갈게요. 설은 한참 남았고 아들네에겐 별일이 자주 있는 편이었습니다. 아들은 무심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안부차 전화라도 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손씨는 누워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여럿도 아니고 단 하나인데 10달 품고 나온 내 자식, 평생 내 품에 있던 자식을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고 싶을 때 못 본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손씨가 벌써 80세이니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은 살까? 15년? 그렇다면 죽기 전까지 앞으로 아들을 만날 날은 단 10번밖엔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 이대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내 자식을 10번밖에 못 본다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그래서 손씨는 다음 날 바로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아들과는 통화를 해봐야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였습니다. 통화를 했던 게 바로 어젠데 다시 전화를 건 어머니가 이상했는지 의아한 목소리였습니다. 재승아,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에 말이야. 너희 집에 가련다. 네? 토요일에요? 갑작스러운 손씨의 말에 아들은 무척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 토요일 아침에 버스 타고 올라가서 하루 자고 다음 날 다시 내려오려고. 마음 먹고 전화하긴 했지만 눈치가 안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바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아, 주무시고 가시겠다고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바쁘니? 아니요. 바쁜 건 아닌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죠. 애엄마한테도 상의를 좀 해봐야 하고요. 누가 보아도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아들네에 가지 않았던 이유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결혼 후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첫 해 서울 갈 일이 있어 전화했더니 며느리는 질겁하고 아들은 난감해하는 것을 보고
아들 집은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하고 느꼈죠.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손 씨가 먼저 그러니 하고 말았겠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애들도 보고 싶고, 재승이 너도 보고 싶고, 그러자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 바쁘면 웬만하면 올라갈게. 네. 그러면 그러세요. 아들의 입에서 참 어려운 허락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하느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 내 자식 얼굴 몇 번 못 보고 죽나 생각하면 조금은 민망하고 슬픈 기분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 타고 올라갈게. 네. 그럼 터미널로 모시러 갈게요. 아들의 마지막 말을 듣고 손 씨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왠지 몸이 더 가뿐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이 괜찮았으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시킨 것이었겠지만 가슴이 기쁨으로 차오르니 그 어떤 치료약보다도 효과가 좋은 듯 했습니다. 주말에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대청소도 하고 분주하게 짐도 싸고 있는데 그걸 본 동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고작 하루 자고 온다면서? 누가 보면 한 일주일 여행 다녀오는 줄 알겠네. 어디 해외여행가? 그래도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돌아오면 일요일 오후는 될 거 아니야. 이틀 비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손 씨는 누가 보아도 들뜬 사람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들네 방문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한 번도 못 가보았다면 다들 믿지 못하고 놀랐습니다. 언니 아들네 집에 안 가봤다고 그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딸 둘과 가까이 사는 동네 친구는 그런 손 씨를 영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보는데. 자식들 바쁜데 뭐하러 그렇게 자주 찾아가? 내 자식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지 뭐. 언니가 이상한 거지. 내가 이상한가? 내가 이상해? 아, 당연하지. 언니가 아들 장가 보낼 때 저기 천 옆에 있던 땅 다 팔아치웠었잖아. 그 돈으로 집도 사주고 결혼 자금 대준 거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아들네 집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러면 다들 놀라 자빠질걸?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는 거 싫대? 뭘 싫대? 멀기도 하고 애들 바쁘니까 안 가는 거지. 아무리 바빠도 주말 내내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다 핑계지. 돈 받을 땐 좋다고 받아놓고 시부모 오는 건 싫고. 너무 괘씸하지 않어? 아, 그런 적 없대도 그러네. 그리고 집 사줬다고 마음대로 가도 되나? 그렇게 말은 했지만 초대해주지 않으니 마음대로 쳐들어가고 있는 손 씨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동네 친구가 하는 소리가 맞았지만 다른 사람 입으로 그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아서 괜히 호통을 쳤습니다. 그렇게 다시 짐을 싸는데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혹여나 아들 며느리가 자신이 집 사줬다고 생색내기 위해 마음대로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말이죠.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면서 짐 싸는데 열중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걱정하고 따지다가 10년 넘는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계속 눈치만 보다가는 아들은 코빼기도 못 보고 가버릴까 무서웠습니다. 이번처럼 아픈데 미처 손 쓰지 못하는 사이에 눈 감게 될지 누가 아나 생각하면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을 때 바리바리 싼 짐을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고작 하루 자는 것이기 때문에 손 씨의 짐은 칫솔과 옷 정도밖에 없었지만 나머지는 전부 밭에서 나온 먹을거리였습니다. 동네 친구가 무겁다며 말렸지만 하나 둘 싸다 보니 양이 상당해졌습니다.
그래도 터미널까지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하니 어찌어찌 가지고 가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챙겼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에 오르니 아들 보러 서울로 가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마냥 들뜨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갑자기 간다고 했을 때 아들의 반응이 떠올라서였습니다. 너무 막무가내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뒤늦은 후회, 그리고 이렇게라도 해서 자식을 곧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다양한 감정이 손 씨의 얼굴 위로 떠올랐습니다. 손 씨는 서울까지 가는 3시간 동안 긴 상념에 빠졌습니다. 다 큰 자식은 남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손 씨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 씨의 인생은 자식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재승은 기나긴 시간 동안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자식이 나이 들었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게 되지 않으니 여전히 자나깨나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버스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나가니 아들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걷던 손 씨의 걸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빨라졌습니다. 재승아, 거의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의 얼굴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손 씨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루 주무시면서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친구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 아들 때문에 손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밭에서 좀 따오고 동네 사람들이 준 것도 있고. 아들이 짐을 가져가며 어이쿠했습니다. 뭐하러 가지고 오세요? 서울에 없는 게 어디 있다고. 다 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딴 것도 있어. 마트에서 산 거랑 다르지 않겠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래도 좋은 건 먹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차에 탄 아들이 손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 그냥 우리 아들 생각나서. 몸은 다 나았어. 이렇게 손 씨가 아들과 단둘이 차를 탄 것도 정말 오랜만인 듯 했습니다. 집에 다 와가는지 차는 느려졌습니다. 손 씨는 차창을 내렸습니다. 바깥이 무척 푸르르고 날이 맑았습니다. 기분이 좋으니 바깥 풍경도 더 아름다워 보였죠. 같이 식사도 하고 오후에 산책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와 손자 둘이 손 씨를 반겼습니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니? 내가 너무 갑자기 왔지. 아들이 들고 있던 짐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무엇인지 열어보지도 않고 통째로 냉장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색한 미소와 함께 말이죠. 아, 아니에요. 갑자기 오셔서 청소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조금 어수선해도 이해해 주세요. 어수선하긴. 우리 집보다도 훨씬 깨끗해. 그리고 일하면서 애들도 키우는데 뭘 그런 걸 신경 쓰니? 주절주절 내뱉는 소리에도 며느리의 표정은 풀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 안 했는데 뭐 차릴 필요 없어. 시켜 먹어도 되고 나가서 먹어도 되고. 손 씨의 말에 며느리는 난감해하며 말했습니다. 아, 저희는 점심 먹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간단하게 차려드릴게요. 시계를 보니 1시가 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지 며느리는 바로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내왔습니다. 국도 데워 금방 상을 차렸습니다. 손 씨 혼자서 밥술을 뜨고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에, 손주들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손 씨 앞에 잠시 앉아 있다가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달그락 부엌엔 손 씨의 식사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손 씨는 자신의 생각이 꼬인 것인지 아니면 괜히 주지도 않는 눈치를 혼자 받고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기지 않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식사를 했다는 소리에 괜스레 서운했습니다. 아들도 밥을 먹고 자신을 데리러 왔던 것 같았습니다. 왠지 혼자 먹는 것도 민망하기도 하고 며느리 밥 얻어먹으러 온 것 같아 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손 씨가 그릇을 치우자 그 소리를 듣고 아들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애들이랑 동물원에 가기로 했거든요. 아, 그러니. 날씨 참 좋던데. 네.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다른 데도 아니고 동물원이라는 소리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한편 같이 놀러 가자는 것에 주책 없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좀 많이 걸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들도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손 씨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편찮으셨으면 집에 계셔도 되고요. 애들이랑은 미리 약속을 했던 거라서 다녀오긴 해야 하거든요. 아니야, 나도 좋아. 힘들면 쉬었다 가고 하면 되지. 동물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신이 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아들과 며느리가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또 그 뒤에서 손 씨가 아들네 가족을 보며 걸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이 그 옛날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과 같았습니다. 바람도 선선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기분이고 늙고 병든 몸은 끝까지 그 뒤를 쫓지는 못했습니다. 재승아, 엄마는 여기 조금 앉아 있을 테니까 천천히 둘러봐. 따라갈게. 다리가 아파서 벤치가 보이길래 앉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뒤돌아서 쳐다보자 손 씨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나도 천천히 구경할 테니까 너희도 가서 봐. 그러자 아들네 가족도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왠지 자신 때문에 신경을 쓰는 듯해서 손 씨도 끙 하는 소리를 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 걷고 있는데 걸음이 느려진 손 씨를 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갈까요? 아들이 하는 소리에 손 씨가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한참 남았는데 뭘. 원래 나이 들면 걸음이 느려. 너희 한 바퀴 돌고 오면 돼. 엄마도 재밌는데 뭘.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러네. 나도 구경하고 있어. 아들이 몇 번 뒤를 돌아보다 며느리에게로 가서 발 맞추어 걸었습니다. 손 씨가 천천히 걸으니 한 바퀴 구경하고 돌아온 아들네 가족이 보이길래 손 씨도 다시 그 뒤로 또 따라 걷곤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또 이렇게 함께 동물원에 올 기회는 없을 것임을 알기에 부지런히 쫓아다녔죠. 그만 집에 가죠. 아, 아직 사자 못 봤는데? 할머니 너무 힘드셔서 안 돼. 아니야, 난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끼리 다시 올게요. 어쩐지 아들도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신이 쫓아가지 못한 사이에 싸운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걸음이 답답했던 것인지 그때부터 아들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괜찮다고 몇 번 말해보았지만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달래고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따가 주무실 방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차라리 이 앞에 호텔에서 주무시겠어요? 잠자리 불편하실까봐 걱정이 돼서요. 그 말에 손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웬 호텔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뭐하러 비싼 돈을 써? 나는 여기 소파에서 자도 되고 바닥에다가 이불 하나 깔아줘도 돼. 민석이 방 침대 밑에다가 깔아줘. 아, 괜찮으시겠어요? 불편하실 텐데. 하룻밤 금방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갈 건데. 아, 혹시 내가 여기서 자는 거 불편하니?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주무시는데 불편하실까봐 여쭤본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곧 축구학원에 가야 한다며 차키를 들고 나섰습니다. 끝나고 데리고 오면 저녁 먹을 때가 될 것 같다며 말이죠. 그렇게 며느리와 손자들이 나가자 집에는 손 씨와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켜져 있는 TV를 쳐다보고 있는데 가족들이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승아, 네, 내년 설에는 우리도 저런 데 놀러 가면 어떨까? 요즘 명절엔 차례 안 지내고 여행 가는 가족이 늘었다는 말이 TV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설에 추운데 어딜 가요? 가까운 데라도 가면 좋지 않아? 아까 보니까 오래 걷지도 못하시던데. 아도 못 걸어 다닐 나이가 되기 전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지. 챙기는 사람은 힘들죠. 아들은 그 말을 한숨처럼 작게 내뱉었습니다. 손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이제 80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 했습니다. 아니, 너무 잘 알아서 싫을 수도 있겠죠. 저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애엄마 오기 전까지 낮잠 좀 잘게요. 어머니도 좀 주무세요. 그러곤 안방에서 이불을 꺼내와 손자 민석의 방 바닥에다가 깔아주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 씨는 졸리지 않았지만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누워서 멀뚱멀뚱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데 막상 또 누우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문소리에 깼는지 말소리에 깼는지 어느 순간 눈을 뜨기도 전에 귓가에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 펑크 나서 이 옆에다 맡겼어. 애들은? 끝나고 자기가 좀 데리러 가. 알았어. 저녁은 어떻게 할까?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먹자. 그건 그런데 어머님이랑 대화 좀 해봤어? 무슨 대화? 아니, 왜 갑자기 오신 거냐고 안 여쭤봤냐고. 그냥 우리 보고 싶어서 오셨다지. 뭐? 보고 싶다고? 진짜 그 이유야? 그렇다고 그렇게 갑자기 통보하고 오시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니가 사주셨으니까 어머니 집이다 이거야? 그리고 다리 아프시면 집에 계시지. 왜 애들도 제대로 구경도 못하게 눈치를 주시는 거야.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편하게 구경할 수가 있겠냐고.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그리고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 집에 계시라 그래? 그니까 애초에 왜 우리 일정은 묻지도 않고 오시냐 이거지. 며느리가 화가 단단히 난 듯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무시고 가신대? 아, 그럼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 당일에 바로 내려가셔? 가려면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내 말대로 호텔에서 주무시면 되지. 왜 굳이 여기서 주무셔야 해? 우리 엄마도 여기서 잠은 안 자잖아. 그건 가까우니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러는 거지. 굳이 여기서 주무실 이유가 없으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드려도 굳이 꼭 여기서 주무시겠다고 그러고 꼭 나 괴롭히러 오신 것 같아. 뭘 너를 괴롭히러 와. 그리고 어떻게 처음 아들 집에 오셨는데 바깥에서 주무시게 해? 나라고 어머니 오신 게 편한 줄 알아? 불편해도 참는 거지. 당신도 하루쯤은 좀 참을 수 없어? 아니,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말씀해 주실 수 있었잖아. 며느리한테 그 정도 예의는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시어머니들 있다고 해도 나는 그런 일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어머님도 똑같잖아. 나도 어제 급하게 청소하느라 힘들었어.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어머님 편 들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하긴 누가 뭐라고 했다 그래. 지금 화내고 있잖아. 아니, 우리가 왜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 해? 아니, 여보. 하룻밤도 싫어? 하룻밤도 싫어. 내 집에서 왜 다른 사람을 재워야 해? 어느새 정신이 번쩍 들어 바깥 소리를 듣고 있던 손 씨가 황급히 이부자리를 치우고 나갔습니다. 더는 아들 며느리가 싸우길 원치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쩌냐. 손 씨가 문을 벌컥 열고 나가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손 씨가 깨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둘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재승이 너 우리 옆집에 김씨 아줌마 알지? 지금 허리가 부러져서 누워 있단다. 다른 가족들도 다 여행 가서 지금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연락이 왔네. 지금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지금이요? 아직 저녁도 안 드셨잖아요. 내일 아침 일찍 가세요. 아니야,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 내일 출발하면 너무 늦지. 꼼짝없이 혼자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을 불러요? 나밖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손 씨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제가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옆에서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터미널까지 갔다 오면 애들은 어떡해? 30분 있으면 학원 끝날 텐데? 당신이 데리러 가기로 했잖아. 아니다. 나는 택시 타고 가면 돼. 오늘 밥도 잘 먹었고 재밌게 놀다 간다. 애미야, 네가 고생이 많다. 그러면 잘 지내고 수고해라. 그러고는 서둘러 집 밖을 나섰습니다. 손 씨가 아파트 단지 앞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왜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시는 거예요? 옆집 여자가 쓰러졌다고 이 시간에 내려가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돼요? 혹시 애엄마랑 하는 얘기 들으신 거예요? 그러자 손 씨도 더는 어설픈 연기를 집어치웠습니다. 침울한 표정이 되자 아들이 변명을 했습니다. 아, 솔직히 너무 갑자기 오셔서 당황스러워서 그랬어요. 생전 오지도 않으셨으면서. 그러니까 애엄마도 당연히 그런 반응을 하죠. 알아. 그래서 너희 싸울까봐 나온 거 아니냐. 그렇다고 이렇게 가버리시면 안 싸울 줄 아세요? 더 신경 쓰이게 하고 계시잖아요. 동물원에서도 그렇고, 주무시는 것도 며느리가 호텔에서 주무시라고 하면 그냥 알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바닥에서 주무시겠다고 그러면 누가 신경을 안 쓰겠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차라리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내일 아침 일찍 가시면 되잖아요.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명절에 보면 되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세요. 그 말에는 손 씨도 더 이상 침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나도 내 자식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자 아들은 하던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이 심정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세요? 갑자기 찾아오시질 않나? 여행을 가자고 하시질 않나? 병원에서 뭐 큰 병이라도 걸렸대요? 아니, 너희는 집들이 하면 누굴 초대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니? 추석 때는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러잖니? 근데 왜 엄마는 단 하루도 안 되니 그냥 보고 싶을 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보면 안 되는 거냐? 갑자기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흘 전에 연락했잖냐? 저희가 명절 때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너희 시간 될 때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하면 그럼 난 죽을 때까지 언제 얼마나 아들 얼굴 볼 수 있는 거니? 10번이나 되겠어?
그러자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와도 뭐라 그러고 가도 뭐라 그러면 도대체 엄마는 어쩌면 좋니? 뭘 어디까지 눈치 봐가면서 아들 만나야 해? 아들의 한숨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작 며느리 하나 괴롭히자고 이 먼 길 찾아와서 자고 가겠다는 거 아니야. 아들의 얼굴이 괴롭게 일그러졌습니다. 민석이랑 민준이도 나이 들어서 결혼시킬 거 아니니? 그때도 너희 그 사랑하는 애기들 1년에 한 번씩만 보고 살 각오는 돼 있니? 손 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아들을 남겨둔 채로 뒤를 돌았습니다. 때마침 택시가 도착했고 손 씨는 그 차에 천천히 몸을 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들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글쎄 아들의 지금 심정이 어찌 되었건 간에 손 씨가 아들네에게 짐은 짐이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아도 언젠가 때가 되면 깨달을 날이 오겠죠. 어쩌면 아들이 둘이니 두 배로 느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손 씨는 차라리 아들, 딸 골고루 자식이 여럿이면 좀 나았을까? 아니면 하나 낳을 거면 딸이었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러나 저러나 같았겠죠. 밤늦게 돌아온 손 씨를 보고 친구는 자신의 일인 듯 화를 내었습니다. 복수해주라며 아들 며느리 앞으로는 한 푼도 남겨주지 말라며 말했지만 남겨줄 재산도 그리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말을 들으니 어쩌면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한들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지금 손 씨가 살고 있는 이 집 물려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을까요? 그러면 아들이 살갑게 자신을 맞아줄까요? 다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뼈저리게 후회할 날은 손 씨가 아닌 아들의 자식들이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손 씨는 남은 인생이 10년, 20년이라면 그 시간이나마 아들을 덜 그리워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아들을 사랑하며 삼평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손 씨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던 것은 변함이 없으니 말입니다. 저희는 일단 전부 반반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큰 집은 아니더라도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는 아파트 하나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데. 제 생각은 반대예요. 저는 애들한테 일절 지원할 생각이 없어요. 사지 멀쩡하고 둘 다 직업도 있는데 왜 집을 사줘야 하나요? 지들이 형편껏 알아서 사는 거지. 이 정도 키워줬으면 저는 제 할 일 다 했어요. 아,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요? 그리고요. 요즘에 인터넷도 안 보세요? 자식들한테는 돈 안 쓰는 게 유행이에요. 반반이고 뭐고 자식들 도와준다고 전 재산 줬다가 다 날리고 팽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백금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김유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동딸이라 백 씨도 남편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물심양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있어. 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남자친구가 두어 번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말을 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초등학교 동창이야. 신기하지? 딸의 말이 의외였습니다. 우연히 거래처에 근무하던 동창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이고 요즘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아직 31밖에 되지 않은 딸이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너무 이르지 않니? 걱정스럽게 말하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31인데? 그리고 그 친구 어머니가 좀 결혼을 서두르길 원하시나 봐. 무슨 이유가 있대? 그건 아니고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 그래서 가족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다던데. 그래? 만나고 있다는 친구가 좋은 사람이야? 착해. 백 씨는 자고로 착한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백 씨의 남편이 그랬기 때문에 이 나이 될 때까지 가정이 평화롭게 유지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백 씨와 남편은 딸의 남자친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의 사근사근한 말투까지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 식당에서도 딸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결혼해도 잘 살겠구나 싶었죠. 그나저나 유정이는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갔다 왔니? 아,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요. 괜히 긴장이 되네. 저희 엄마가 유정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항상 딸 같은 며느리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혼자 계시니까 가깝게 왕래하고 살면 좋지. 유정이가 잘 챙겨드려야겠네. 기대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 엄마가 혼자 저 키우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효도하고 싶어요. 고생한 자신의 어머니에게 백 씨의 딸과 함께 효도하고 싶다는 마지막 말에 백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게 그 말이 눈에 들어간 티끌처럼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한 성품에 부모 위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백 씨도 좋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는 딸의 말과는 다르게 결혼은 빠르게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새 상견례 날짜까지 잡으니 심란했습니다. 요즘엔 전부 반반한다며. 사돈들 집안 사정은 모르지만 넉넉하게 지원해 주자고. 남편의 말엔 백 씨도 동의했습니다. 둘 다 사회초년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라고 해봐야 서울에 집 한 칸 얻기도 힘들 것이었습니다. 기반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맞벌이를 하면 걱정 없이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을 테죠. 그런데 상견례 때 백 씨와 남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새빨간 루즈를 바른 예비 사돈을 보고 백 씨는 찔끔 놀랐습니다. 인상이 무척이나 강렬했죠. 예비 사위만 보았을 때는 모자 관계라고는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차림새나 외양은 그렇다 쳐도 자식들의 결혼 생활에 관해서 백신혜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전부 반반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큰 집은 아니더라도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는 아파트 하나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데. 상대방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니 백 씨는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명의도 반반하고요. 그리고 혼수도 전부 동등하게 할까요? 그러면 다툴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 남편과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더니 예비 사돈은 대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생각은 반대예요. 네? 그러자 예비 사돈이 인상을 팍 쓰며 말했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일절 지원할 생각이 없어요. 너무나도 단호한 말에 모두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딸의 표정을 보니 이런 얘기는 진작에 나누지 않은 듯 했습니다. 사지 멀쩡하고 둘 다 직업도 있는데 왜 집을 사줘야 하나요? 지들이 형편껏 알아서 사는 거지. 이 정도 키워줬으면 저는 제 할 일 다 했어요.
전혀 안 도와주신다고요? 백 씨와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인터넷도 안 보세요? 자식들한테는 돈 안 쓰는 게 유행이에요. 반반이고 뭐고. 자식들 도와준다고 전 재산 줬다가 다 날리고 팽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인터넷도 안 보냐며 일장연설을 듣고 있으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내 딸을 무일푼으로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젊은이들이 쉽게 내 집장만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혼 때 부모의 지원이 부부의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크게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 백 씨와 남편의 의견이었습니다. 자식에게 퍼주고 버림받는다면 그건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의 탓이고, 그렇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는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데, 벌써부터 자신의 자식도 그럴 거라는 예비사돈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참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지들도 힘들게 살아봐야 아 부모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키웠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아 사돈네도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때 뭐 결혼한다고 부모한테 지원받고 그랬나요? 그 시절엔 다 쥐뿔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안사돈의 말과는 다르게 백 씨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시작했습니다. 크진 않았어도 남편과 함께 18평 아파트에서 시작해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이사도 몇 번 하니 어느새 남부럽지 않을 만큼 살게 되었죠. 그때 그 도움이 없었다면 그 시기가 늦춰졌거나 어쩌면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처음엔 애들이 정착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의 말에 사돈이 피식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정 그러시다면 저는 말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그 말투가 상당히 곱지가 않았습니다. 비아냥이 섞인 콧소리에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소신이 있는 거니까. 애들한테 돈 한 푼 안 줘도 나중에 원망하지는 마세요. 사돈이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자신도 똑같이 안 주는 건 결국 부모 기싸움에 자식들이 희생되는 듯하니 전혀 원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면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백 씨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결혼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또 모르죠. 손주라도 떡하니 안겨주면 생각이 바뀔지도요. 자식들을 알아서 살게끔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여자 쪽에서 다 내는 건 괜찮다는 예비사돈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자립심 없이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한바탕 설교를 시작하는데 남편의 표정도 질려갔습니다. 그 사돈의 말대로 각자의 소신이 있는 법인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곱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결혼은 자식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백 씨는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 백 씨가 딸의 21평짜리 신혼집을 대출 없이 해주고 혼수는 딸과 예비 사위가 모아놓았던 돈으로 채워넣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돈 될 사람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을 들어보자면 예비 사위가 어느 정도 돈은 모아두었다고 했는데 큰 금액은 아닌 듯 했습니다. 어차피 둘이니까 아직은 큰 집 필요 없지. 좀 작아도 너희들이 벌어서 차차 넓혀가. 애는 천천히 가질 거니까 충분해. 잘 살게, 엄마. 그래도 집 대출금 갚을
아플 일 없으니 큰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나쁘지 않으니 둘이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벌 수 있었으니 말이죠. 대신에 지훈이한테 차를 결혼 선물로 주면 어떨까? 차? 그래. 네 아빠가 그건 꼭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오래된 소형차를 끌고 다니는 예비 사위를 보고 예물 예단은 생략하더라도 선물 하나쯤은 주고 싶다고 했죠. 진짜 고마워, 엄마. 결혼해서도 엄마 아빠는 너만 잘 살면 돼. 그게 백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내려니까 어쩐지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정아, 어디야? 주말에 딸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오늘은 함께 신혼집 이불을 고르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금방 다녀온다던 딸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 나 여기 어머님 댁에 와 있어. 또? 잠깐 들리라고 하셔서.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딸을 주말마다 불러대는 예비사돈. 그러면 지훈이도 같이 있어? 아니, 같이 있다가 좀 전에 나갔어. 그러면 시어머니 될 사람과 둘만 있는 듯한데 왠지 결혼해도 고생길이 훤할 듯했습니다. 뭐 한다고 바쁜 자식을 자꾸 불러 제끼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쪽으로 데리러 갈까? 그럼 1시간 뒤에 올 수 있어? 내가 문자로 주소 보낼게. 그래서 백 씨는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 턱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웬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앞으로 데려다준 내비게이션. 들어가 보지 않아도 내부가 어떨지 상상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도 떵떵거려서 여유가 있는데 안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딸만이 아니라 예비사돈까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백 씨는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아, 네. 이불 사러 가신다면서요. 저도 같이 가려고요. 그러면서 백 씨의 차에 올라탄 안사돈. 어리둥절해하며 얼떨결에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편한 상황에 딸도 안절부절 못하며 조수석에 탔습니다. 이불 고르러 가는데 시엄마가 당연히 같이 가야죠. 아, 그러세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백 씨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고르기 위해 백화점에 도착했는데 예비 사돈의 말에 백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비단 이불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면으로 된 그 거위털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거 위아래 세트면 돼요. 그 소리에 백 씨는 무언가 착오가 있나 싶었습니다. 예물 예단 다 생략하기로 했고 오늘은 딸의 신혼집에서 쓸 이불을 고르러 온 것이었으니 말이죠. 아, 사부인 쓰실 이불이요? 설마해서 묻자 당연하다는 듯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유정이 너네 신혼집에 놓을 건 너희가 취향껏 골라. 딸을 힐끔 보자 딸도 백 씨를 보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졸지에 백화점에서 사돈 이불까지 사주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물도 줄 것인가 싶었는데 눈치를 보니 또 그건 아닌 듯 했습니다. 다 생략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딸에게 작게 묻자 딸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나도 여쭤봤더니 예물은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 뭐, 그러는 게 어딨어? 나도 몰라. 지훈이는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사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백 씨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기 실속을 챙기는 사람을 보며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어째 고른 이불이 딸이 고른 이불보다도 30만 원이나 더 비쌌습니다.
유정이네는 이사 날짜 가까워지면 그 집으로 배송받기로 했어요. 저는 오늘 들고 가죠. 집까지 데려다 주실 거죠? 졸지에 큰돈도 뺏기고 기사 노릇까지 하게 된 듯 했습니다. 속으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딸의 얼굴을 보니 힘이 쭉 빠졌습니다. 딸도 백 씨에게 미안한 듯 울상이었습니다. 집 앞까지 데려다 주자 예비사돈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거 같이 들어다 줘라. 그러면 사부인 조심히 가세요. 그러더니 이불 보따리 하나를 딸에게 들게 하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 기분이 이런 것인 듯 했습니다. 교양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예의가 있으면 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이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사실 지난번에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 결혼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받고 싶으시대. 뭐야? 100만 원? 100만 원이 네 집게 이름인지 어떻게 이제 막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용돈을 100만 원씩이나 달라고 하는지 경악스러웠습니다. 혼자서 아들 공부시키고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자식한테 부양을 좀 받고 싶으시다는데 나는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생각해보겠다고 했거든. 지훈이는 뭐라 그러는데?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었대.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대신 자기 월급으로 용돈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니? 자기 월급으로 주는 게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합쳐질 살림인데 빠지는 100만 원만큼 딸이 번 돈으로 채워지니 네 거 내 거 구분하는 게 큰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제 보니 날강도가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사러 갔던 것도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겠거니 좋게 지나가려고 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할 듯 했습니다. 어머님이 허리가 아파서 일은 오래전부터 못 하신다 그러고. 근데 엄마도 어머님 사시는 곳 봤지. 용돈 안 드리면 생활이 안 될 것 같긴 해. 딸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백 씨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도 돈 때문인데 돈 때문에 딸에게 이러쿵 저러쿵 조언하기도 조심스러웠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래도 지훈이 키워주신 부모님이니까 생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는 생각해. 근데 그러면 또 엄마 아빠도 마음에 걸리니까 양가에 똑같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이고 아서라. 우린 너희한테 용돈 받으면서 살 마음 없으니까? 그러고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떤 사람 같아? 엄마는 건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사돈을 보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야. 그러자 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다정하고 착해.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어.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하겠지. 부모 버리는 자식보다는 낫긴 낫다. 너희가 알아서 결정해라. 용돈 드려야 생활이 된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괜찮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니? 부부가 치사하게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안 돼. 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백 씨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해소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하고 싶다는 결혼을 말릴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백화점에서 이불을 배송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실에 놔달라고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근처에 지나가는 김에 들여다 놓으려고 백 씨가 잠시 딸의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보름 정도면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구들도 전부 들어와 있으니 이불만 들어가면 될 듯 했습니다. 삑삑삑삑. 백 씨가 딸네 집 비밀번호 0000을 눌렀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임시로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였고 이사 후에는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띠리링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백 씨가 이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웬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현관엔 신발이 어지러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과 예비사위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니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던 예비사돈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 여기서 왜? 백 씨가 당황스럽게 중얼거리자 상대방도 얼른 입가를 훔치면서 일어났습니다. 어이구,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백 씨가 물어야 할 질문을 역으로 듣고 있자니 황당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잠시 온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지내고 계세요? 아, 예. 유정이가 말 안 하던가요? 아니요, 아무 말 없었는데. 아니, 제가 아시다시피 허리가 안 좋아서 일도 못하고 혼자 있기도 힘들어가지고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도 2시간 가까이 이불을 고르러 돌아다니는데도 백 씨보다 쌩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백 씨가 깜짝 놀라 턱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네 집에서 같이 살려고요. 먼저 들어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도저히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아 되묻자 이제는 어깨를 펴며 당당하게 대답하는 안사돈. 그게 유정이한테도 좋죠? 시켜보니 살림도 하나도 못하던데. 제가 데리고 살면서 잘 가르칠게요. 아니, 살림을 시키셨다고요? 그리고 살림은 살면서 다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유정이한테도 들은 게 없고. 꼭 제가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지훈이도 알고 유정이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꼭 기분이 영 그러네요, 사부인. 아니, 애들이 부모 부양하며 살 수도 있는 거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황당한 점은 자식들에게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을 테니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했던 사람이 사돈이 사준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게 제정신이 박힌 행동인가 싶었습니다. 자립심이 어쩌고 효도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은 그저 핑계였던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으니 지원을 못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손주를 낳아주면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어쩐다 해놓고는 자식들 신혼집에 얹혀 살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졸지의 친정엄마가 사준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딸이 걱정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엎어버리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라 겨우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아직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 딸에게 상의를 해봐야 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돌아갈게요. 유정이랑 얘기도 해보고요. 그러세요. 아, 그리고요. 이 집이 유정이 이름으로 돼 있다고 지훈이가 그러던데. 네. 맞아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어떻게 여자 명의로 된 집에 남자가 얹혀 사나요? 최소한 반씩은 해주셨으면 하네요. 그러다가 애들 부부싸움 나요. 남자는 기 죽어서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건 애초에 집을 사주며 예비사위와도 이야기가 다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소리에 고개가 자동으로 절레절레 저어졌습니다.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상견례 때 봤던 것이 제대로 본 것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백 씨는 대답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백 씨는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퇴근 후에 딴 데 들르지 말고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죠.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딸을 앉혀놓고 백 씨가 물었습니다. 너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했니? 그러자 딸이 놀란 눈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뭐? 진짜 그러기로 한 거야? 아니야. 그러기로 한 거 아니야. 근데 신혼집에 들어와서 살고 계셔. 일주일 됐어. 그래. 오늘 이불 넣어 놓으러 갔다가 마주쳤어. 딸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것 때문에 매일 지훈이랑 싸우고 있어. 지훈이는 엄마 말이라면 다 알았다 그러고 세상에서 자기 엄마가 제일 불쌍하고 안쓰럽나 봐. 모시고 살면 안 되냐고 부탁한다는데 분명히 그건 힘들겠다고 거절했는데도 막무가내야. 그냥 짐 싸서 들어오셨어. 말릴 틈도 없었어.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아나무인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줘라. 진명에 바꿔줘라. 그리고 모시고 살아라. 그 다음엔 무슨 요구를 할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집이라도 사주면서 같이 살자 했다면 이리도 황당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 집 사주면 안 된다며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려 들더니 결국엔 자기 집인 것처럼 들어앉아 있는 파렴치한 여자였습니다. 백 씨가 머리를 짚으며 고개를 숙이자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 파혼하고 싶어, 엄마. 그 소리에 백 씨가 고개를 퍼뜩 들었습니다. 뭐? 파혼? 처음엔 착해서 좋았는데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결혼했다가는 너무 불행할 것 같아. 그 신혼집에도 가기가 싫어. 내 집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집에 낡은 자기 짐을 가져와서 풀어놓고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 집을 나오며 현관 앞에 있던 작은 방을 보니 지난번에 사돈에게 사줬던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 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보름 뒤면 딸이 그런 사람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돈 관리도 다 해주신다면서 살림은 전부 맡기라고 그러시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무슨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다 있니? 근데 지훈이는 또 그렇게 하자 그런다. 엄마가 잘 관리해 주실 거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새 집에서 호강시켜주고 싶다고. 나는 정말 그런 남자인 줄 몰랐어. 백 씨는 딸의 말을 듣고 허하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모르기에는 힘들까? 청첩장도 다 돌렸잖아. 아니, 힘들긴 뭐가 힘들어. 식장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리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엎어질 수 있는 게 결혼이야. 너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비록 결혼이 보름밖에 안 남았지만 이제 와서 딸이 큰 결심을 한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딸이 이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했으면 자신의 마음이 문드러질 듯 했습니다. 딸은 백 씨에게 죄인처럼 사과했지만 백 씨는 오히려 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파혼하겠다고 말해준 게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기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러웠던 기분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백 씨는 남편과 상의 후에 다음 날 바로 딸을 통해서 파혼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비 사위가 붙잡았지만 딸은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변 정리가 필요할 듯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예비 사위였던 지훈에게 파혼하자고 전화를 했다는데 연락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곳으로 왔습니다. 여보세요. 사돈이 될 뻔했던 여자였습니다.
파혼이요? 파혼? 결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파혼이라고요? 내가 정말 동네 창피해서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면 되지 되도 않는 협박을 하세요? 여자의 말에 백 씨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오늘 그 집으로 갈게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파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산 집으로 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0000을 누르자 그새 바꿨는지 삐삐 소리가 나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애가 달았는지 안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역시나 자신의 집인 것처럼 백 씨를 맞는 여자. 백 씨가 들어가자 여자가 문을 닫으려는데 백 씨의 뒤를 따라 남편과 딸도 들어왔습니다. 아니, 뭐 싸우러 오셨어요? 뭐 하러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건 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요? 아니, 사람을 남편 없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한 적 없고요. 저희는 오늘 할 말이 그것밖에는 없어요. 저희 딸이 이 결혼 못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결혼 준비는 전부 취소시키려고 해요. 딸이 다 전달했다고 했는데 왜 저한테 연락을 하신지 모르겠네요. 애들끼리 해결하라고 뒀으면 하는데요. 아니,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파혼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결혼이 장난이 아니니까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말꼬리 잡지 마세요. 갑자기 소리치는 여자 때문에 백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기라도 하란 소리예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파혼하는 마당에 이 집에서 사시게요? 황당한 소리에 뭐라고 더 대꾸를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못 나가고요. 애들 보고 결혼 진행하라고 할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사랑 싸움이 아닌 자신 때문에 이 결혼이 깨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쪽 때문에 잘 만나던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뭐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내가 뭘 했다고? 설마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 싫다고 징징대던가요? 유정아, 네가 말해봐라. 저희 헤어지기로 했어요. 지훈이는 아내보다는 엄마가 더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요. 저희끼리는 다 정리했습니다. 아니, 내가 애도 키워주고 살림해주고 다 한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방도 남는데 그거 하나 내주는 게 그렇게 싫으니? 유정이 너 참 매정하고 무서운 애구나.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염치가 없어요? 뭐? 염치? 애들한테 한 푼 보태주지 않았으면 잘 살으라고 응원이라도 해줘야지. 돈 내놔라, 집 내놔라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가 할 행동이에요? 지금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해? 아니요. 가난한 게 죄가 아니죠. 염치 없는 게 죄죠. 차라리 못해줘서 미안하다.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자식 위하는 소리 한마디라도 했다면 이해해요. 그런데 큰 소리는 뻥뻥 쳐놓고 애들 재산 탐이나 내고 말이에요. 여자가 곧 백 씨에게 달려들 듯 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신고할 거예요. 그러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줬으면 해요.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해요. 그럴 리가요. 이 집은 우리 딸 집이죠. 그때 삐삐삐삐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엔 사위가 될 뻔했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연락을 받고 왔는지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지훈아. 진짜 잘 왔다. 셋이 몰려와서는 사람을 쫓아내잖냐?
네? 쫓아내요. 지훈이 깜짝 놀라 백씨 일행을 쳐다보았습니다. 파혼했으니까 집은 비워줘야지. 안 네. 그런데 유정이 제가 설득하고 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보세요. 아니, 우리 확실히 헤어졌잖아. 이러지 말자. 못 나간다니까. 못 나가겠다면 주거 침입으로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자 지훈도 백씨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유정아,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은 아니지. 자기 엄마를 보호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면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씨는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물건을 뺏어왔습니다. 장모님, 백씨의 남편이 사주었던 차의 열쇠였습니다. 이것도 결혼 선물이었지? 결혼이 취소됐으니까 다시 가져갈게. 그러니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고 그걸 또 남편이 막고 그런 남편을 또 지훈이 막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백씨가 휴대폰으로 110일을 누르자 소동이 멈췄습니다. 씩씩대는 여자를 지훈이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대로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아들은 아는 듯 했죠.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니 힘이 쭉 빠졌습니다. 딸이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너 생각엔 변함없는 거지? 이미 헤어졌어. 그래, 알았다. 그거면 됐어. 다행이었습니다. 오해였고 둘이 해결해 보겠다고 했으면 백씨는 쓰러질지도 몰랐습니다.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도 다시 연락을 해야 했고 한동안 딸도 마음을 추스르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끝낼 수 있었던 것이 천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혼집은 얼마 뒤에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들였던 가구도 전부 팔아 반은 지훈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집은 이참에 딸에게 줄까도 싶었지만 찾아와서 해코지할까 무서워 파는 것이 더 나을 듯 했습니다. 성격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백씨도 남편도 딸도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남자가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이젠 알죠. 딸도 앞으로 결혼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백씨도 사돈될 사람들의 됨됨이를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자 다짐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상견례를 2박 3일 동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대화도 남편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상처는 남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모두들 잘 살 일만 있겠죠. 그러길 바랐습니다. 이건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당장 헤어져. 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너무 사랑한다고요. 엄마도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그런 결혼하는 건 솔직히 엄마도 너무 싫다. 아니, 요즘에 이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 되니?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사람 됨됨이만 봐주실 순 없어요? 그게 좋은 부모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박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하는 외동아들 33세 이재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결혼을 하라며 재촉했습니다. 요즘엔 그렇게 일찍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결혼을 빨리 해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그러면서 아들이 30이 넘자마자 아들 직장 근처에 가지고 있던 25평 아파트를 내주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나간 뒤에 바로 아들이 들어가서 3년째 살고 있죠.
박 씨도 남편처럼 재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라도 한번 소개시켜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20대엔 공부하고 취업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안 한 듯 했고 대기업에 취직한 지 몇 년 된 지금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생긴 듯 했으니 말이죠. 다행히도 박 씨와 남편에게는 아들을 지원해 줄 여력이 있으니 이제 좋은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됐습니다. 집 있고 차 있고 직장도 좋으니 잘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문제로 이렇게 속을 썩히는 걸 지나서 문드러지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히나 어릴 적부터 공부밖에 몰라 한 번도 말썽을 부려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으니 말이죠. 엄마, 만약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엄마 마음에 안 들면 어쩌실 거예요? 반대하실 거예요? 어느 날 반찬 가지러 집에 방문한 아들이 박 씨에게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나 싶어서 박 씨는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반대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좋다 그러면 우리도 좋지. 진심이세요? 당연하지. 근데 뭐 너무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되지. 너무 이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들은 그냥 하는 소리에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어떤 사람? 글쎄, 엄마 뻘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자 어쩐지 아들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남편도 꽤나 흡족해했습니다. 그놈이 드디어 결혼을 하려나 보다. 결혼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여자친구나 한번 구경시켜줬으면 좋겠네. 아이고, 그래서 언제 손주를 봐? 후딱 해치워버려야지. 그리고 남편의 바람대로 얼마 뒤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말이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희선이라고 해요. 싹싹하게 인사하는 아가씨를 본 박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들이 33이니 어쩌면 여자친구는 20대일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일단 외향적으로 봤을 땐 전혀 20대 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첫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선 씨라고 했죠. 아,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 그럴까? 올해 나이가 몇이나 되나? 아, 살갑게 대답하던 희선이 갑자기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대신 대답했죠. 39이에요. 박 씨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던 듯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져 있었습니다. 무려 6살 차이였습니다. 39이면 당장 내년에 40이 되는 것이었죠. 박 씨는 너무 당황했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아, 제가 재현 씨보다 나이가 좀 많죠. 놀라셨죠? 그러자 아들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지 않아요? 누나가 좀 동안이에요. 그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처음 봤을 때보다는 조금 차가워졌다는 것을 박 씨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희선이 누나가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운명이라고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아들과 여자친구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6살 차이면 지나가다라도 마주칠 일이 없었을 텐데 같은 학교 졸업생인 것이 뭐가 대단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민망할까봐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해보니 아들의 여자친구는 예의 있어 보이지만 기는 세 보였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들과 얘기하는 걸 보면 연인이 아니라 누나와 동생 같았습니다.
나이를 듣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심하게 말하자면 엄마와 아들 같기도 했죠. 여자친구에 비해 아들의 성격이 순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이까지 훨씬 어리니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박 씨의 선입견일 수도 있겠죠. 나이를 듣는 순간 온통 신경이 그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기 직전 아들은 더욱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걸 말씀을 안 드려서요. 누나가 돌싱이에요. 그게 뭔 소리야? 남편은 어리둥절해 했고 박 씨의 얼굴은 더 이상 하얘질 수 없을 만큼 질렸습니다. 아, 이혼했다고요. 뭐라고? 아, 그게 어릴 때 못 모르고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결혼 기간은 짧아요. 그건 전혀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보다 6살이나 많은 이혼녀라는 소리에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남편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엄마가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제가 누굴 데리고 오든 반대하지 않겠다고. 그러자 남편이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기세가 워낙 흉흉해서 변명하려던 아들도 여자친구도 깨갱하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일단 서둘러 아들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과 둘만 남은 박 씨. 심란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그 성격에 그 정도 반응이면 아주 많이 참은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밥상을 치울 생각도 못하고 앉아 있다가 시간이 꽤 흘렀을 때 문득 떠오른 생각에 서둘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여자친구, 애는 없지? 박 씨의 말에 남편이 옆에서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았습니다. 네, 없어요. 알았다. 그렇게 전화를 끊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럼 당연히 중요하지. 여기에 애까지 있으면 나 못 살아. 애가 있든 없든 이건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당장 헤어지라 그래. 박 씨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33살 먹은 다 큰 아들이 부모가 헤어지란다고 헤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것을 보면 가볍게 만나는 사이도 아닐 테니 말이죠. 그래도 일단은 애라도 없으니까.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과 끊임없이 상의를 해보았지만 무슨 일이든 아들을 지지해주고 싶었던 박 씨도 이번만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보다 6살 연상이라는 것도 뜨끔했는데 이혼을 했던 여자라니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남편이 없을 때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솔직히 찬성할 수가 없어. 엄마가 지난번에 아니, 그건 몰라서 했던 말이고, 다른 사람 일이라면 모르지만, 내 아들이 그런 결혼하는 건 솔직히 엄마는 싫다. 아니, 요즘에 이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 되니?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사람 됨됨이만 봐주실 순 없어요? 그게 좋은 부모 아니에요? 아들의 말이 크게 틀리지도 않았지만 역시나 그것도 남의 일일 때나 가능했습니다. 일단 연애만 해, 재현아. 1년 반밖에 안 만났다며. 한 1, 2년 정도 더 연애해보고, 그때 가서도 꼭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이게 박 씨가 물러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된 것은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언니, 재현이 여자친구 있어? 갑작스런 질문에 박 씨가 뜨끔했습니다.
그건 왜 물어? 아니, 재현이 여자친구가 우리 수경이 동창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뭐? 근데 재현이가 우리 수경이보다 6살이나 어리잖아. 그래서 내가 아닐 거라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사진을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 조카인 수경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박 씨의 조카가 올해 38살이고 아들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사실이었으니 말이죠. 아들이 여자친구와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했을 때 왜 그 생각을 못했었나 싶었습니다. 근데 수경이가 그 동창이 결혼했었다고 그러던데. 박 씨는 속으로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다지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말이 없자 여동생이 어머 맞구나 하고 잠시 침묵을 했습니다. 애까지 있는 사람이랑 만나는데 언니는 괜찮아? 뭐? 박 씨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여동생이 더 놀라서 말했습니다. 몰랐던 거야, 설마? 수경이가 그 친구 애가 둘이나 있대. 그럴 리가 없어. 어릴 때 결혼했다가 금방 이혼했다고 그랬는데 애도 없다고 그랬어. 어? 하나는 벌써 중3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이래. 말도 안 돼. 그러면 수경이가 아는 사람이 아닌가? 들어보니까 이혼하면서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고 시아버지 차를 몰로 내리쳐서 망가뜨렸다나 뭐라나 아주 요란하게 이혼했다던데. 어릴 때부터 그 여자애가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했다고 수경이가 그랬어. 놀라서 전화했더니 아닌가? 그런데 그런 우연이 있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셋이 동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박 씨는 지갑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박 씨는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한 박 씨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조한 기분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달칵하고 문이 열렸는데 웬걸. 예상과는 다른 사람이 박 씨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아들 재현의 여자친구인 희선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박 씨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자신의 집인양 박 씨를 맞는 아들의 여자친구. 얼떨결에 안으로 들어간 박 씨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웬 초등학생이 하나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굳이 묻지 않아도 여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히자 희선이 얼른 아이를 등 뒤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제법 커다란 아이는 숨긴다고 숨겨지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박 씨는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구나. 여자친구는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수경이라고 알죠? 재현이랑 같은 학교 나온 사촌 누나인데. 그러자 그 표정이 희게 질리는 것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여기 살아요? 누가 봐도 놀러온 옷차림은 아니었습니다. 아, 저만요. 애는 애 아빠가 하루만 맡아달라고 해서요. 애가 둘이라면서요. 둘 다 애 아빠가 키워요. 왜 거짓말했어요? 재현 씨가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천천히 하자고 해서요. 박 씨가 눈을 꼭 감자 희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둘 다 제가 안 키워요. 그 부분은 어머님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기 자식 앞에서 어쩜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등 뒤에 숨긴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이런 여자랑 내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꼭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6살 연상 처녀라고 해도 잠 못 이룰 것 같은데 이혼녀의 애가 둘이나 딸린 여자라니 기가 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팔자가 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못된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이 여자가 그리고 내 아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나는 이 결혼 절대 안 돼요. 이혼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한다고 쳐도 애 둘 딸린 여자? 나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애가 이렇게 내 아들 집에 오는 것도 너무너무 싫고요. 그렇다고 애 둘을 놓고 나와서 재혼하겠다는 아가씨도 좋아 보이진 않네요. 박 씨의 말에 아들의 여자친구는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애들은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키우는 것 같아서 두고 온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싫다고 하시면 이제 다시는 집에 못 오게 할게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꼬였는데 재현 씨랑 잘 살 수 있어요. 살림도 잘하고요. 어디 가서 똑 부러진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싫어요. 그래도 싫다고요. 박 씨가 외쳤습니다. 숨이 가빠오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자신도 애 앞에서 이러는 것이 못났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 집의 아들을 못 오게 하겠다는 말을 아들 면전에다 하는 저 여자는 더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박 씨가 진저리 치자 여자도 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다고 저희 쉽게 헤어질 사이 아니에요. 이런다고 남녀 사이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머님이 진짜 재현 씨를 사랑하신다면 응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이러신 거 재현 씨가 알면 좋아할까요? 거의 협박이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또다시 소리를 치려다가 여자의 등 뒤에 보이는 어린 인형을 보고 애써 목소리를 내려 말했습니다. 여기 재현이 집이지만 우리가 사준 집이에요. 신혼집 하라고 명의도 아직은 애 아빠 거고요. 결혼하면 바꿔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이 집은 저희가 다시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산다면 부모 지원이 없어도 잘 살겠죠. 우리 재현이 취직한 지 고작 몇 년이고 33세 부모 지원도 없는 철부지 데리고 살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각오했다면 이제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살게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힘없는 발걸음이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망연자실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도 집에 돌아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힘도 없었고 남편에게 말하기까진 박 씨도 시간이 필요할 듯 했습니다. 박 씨도 조금 더 마음을 다잡은 뒤에 말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그런 결심이 무색하게도 아들이 그날 밤 바로 박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쳐들어왔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듯 했습니다.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집에 와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전 화내는 법이 없었던 아들이 박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더 놀라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네 엄마가 너희 집에 갔다고? 남편이 그제서야 아들의 말을 깨닫고는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그저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선이 누나한테 뭐라 그러셨냐고요? 남편은 여전히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엄마, 애가 있으면 어때요? 누나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뒤집어졌습니다. 입에 곧 거품을 물을 듯 크게 벌리고
삿대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너무 충격이 크니 말이 잘 나오지 않았던 것이 바로 몇 시간 전이었으니 말이죠.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엄마는 그 꼴 절대로 못 봐. 그리고 그 여자가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고 한들 그게 좋은 일이니? 다 큰 자식들 전 남편한테 보낸 여잔데 모성애라는 게 있긴 한 거야? 애 앞에서 다시는 못 오게 하겠다느니 그런 소리 하는 여자가 정말 네가 결혼하려는 사람이니?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남편의 외침에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낮에 재현이네 집에 갔었는데 그 여자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 아빠가 잠깐 맡겼다면서 초등학생 아들도 같이 있었고요. 그 애는 둘째고 첫째는 중학교 3학년이래요. 뭐야? 애가 없다면서? 오래전에 헤어졌다면서? 다 거짓말이었어요.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애들 둘이나 있고요. 아, 애들은 애 아빠가 키운다고요. 같이 살지 않을 거라고요. 그게 중요하니? 너 그렇게 살다가 그 여자 전 남편이 애들 못 키우겠다고 보내버리면? 둘째는 아직 초등학생이라며? 그렇게 맡기는 걸 보면 가능성이 없는 소리도 아니잖아. 너는 그게 감당이 되겠어? 네. 저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내 자식도 허벅지 찔러가며 키우는 거야. 지금 그게 문제야? 애를 보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장 헤어지지 못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혼했어도 저랑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애 둘을 낳고 이혼해서 나왔으면 단순히 남녀간에 헤어지고 만 게 아니야. 지금은 저를 사랑한다고요. 박 씨는 머리가 띵하니 울리는 것 같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낮부터 하도 신경을 썼더니 골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가 너보다 하나라도 나은 게 있니? 어쩜 그렇게 부모 맘을 몰라? 차라리 그냥 못난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우리도 이렇게 반대 안 해. 그런데 나 큰 애까지 있는 이혼녀는 정말 이건 아니지 않니?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누나도 이혼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대요. 그 상처까지도 제가 보듬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혼하면서 시아버지 차를 때려 부셨다던데 그것도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러자 아들도 조금 놀란 눈치였고 남편의 눈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누나 잘못은 없었고요. 그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아는 거잖냐. 그리고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지만 그걸 부부가 같이 겪어가야지. 힘든 일 혼자 겪은 사람하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너랑 같이 사는 게 쉬울 줄 알아? 그렇게 세상 풍파 다 겪은 사람을 며느리로 맞을 자신도 없다. 엄마 며느리가 아니라 제 배우자가 되는 거잖아요. 알아서 잘 살겠거니 생각해 줄 순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 일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넌 내 아들이잖아. 박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가져가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그 여자가 그건 또 싫다 그래? 잠시 말문이 막힌 아들의 눈치를 보니 그것 때문에 둘이 어떤 이야기가 오간 듯 했습니다.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랑 정 결혼해야 된다면 그 집 당장 빼라. 너 주느니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다. 아버지, 네가 선택해라. 그러자 아들이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거봐라. 돈 없이 결혼할 자신도 없는데 무슨 세계의 사랑이라고 부모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 부모 말 무시하고 살아가겠다는 자식한테는 우리가 힘들게 번 돈 주고 싶지 않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절 힘들게 하세요? 저도 성인이고 제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남편의 말에 아들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박 씨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네. 부모님 반대로 사랑하는 여자랑 헤어질 수 없어요. 집은 곧 짐 정리해서 나갈게요. 그러더니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꼭 사망 선고라도 되는 듯 박 씨를 괴롭게 했습니다. 부모마저도 저버려야 할 만큼의 사랑인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들의 반항에 박 씨와 남편 모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대로 아들을 잃을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지켜볼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들 없는 셈 치고 살아. 눈앞에 안 보이면 덜 괴롭겠지.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괴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는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들과는 연락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박 씨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동생에게 흘러들어갔던 말이 친척들 사이에서 돌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박 씨를 책망했습니다. 부모가 무슨 자격으로 자식 결혼에 감나라 배나라 하냐며 입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같은 말을 했을 테니 말이죠. 여보, 재현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까? 박 씨의 말에 남편은 당연히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자식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그 속이 멀쩡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은 그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텅 빈 집을 보는 박 씨의 마음도 똑같이 텅 빈 듯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생각도 못하고 비워두었습니다. 여보, 재현이한테 연락해봤어?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문득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안 해봤지. 한번 해보지. 그렇게 단호하던 남편이 어쩐 일인지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친구도 같이 한번 오라고 해봐. 남편의 말에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허락할 생각이야? 나도 몰라.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보기나 해볼까 생각 중이야. 남편은 아들이 그리운 듯 했습니다. 박 씨도 사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자신들이 고집을 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천천히 생각해보자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삶을 무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다 큰 성인이니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부모를 저버릴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면 부모도 부모로서 한 번쯤은 마음을 열고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전화번호를 바꾸지는 않았는지 아들이 전화를 받았고 그날 밤 박 씨는 1년 만에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을 아들의 얼굴이 어쩐지 헬쑥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때보다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혼자 왔어? 같이 오라니까. 여자친구와 함께 보고 싶다고 했을 땐 말이 없더니 집에는 혼자 온 아들. 우리가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래. 그럴 생각 없다.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헤어졌어요. 뭐? 박 씨도 남편도 이혼녀 소리를 들었을 때만큼 놀랐습니다. 그때 이사 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헤어졌어요.
아니 왜? 작은 아파트 월세로 갔는데 저랑은 결혼할 수 없대요.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아들의 일그러지는 표정을 따라 박 씨도 남편도 괴로운 표정을 했습니다. 아파트 안 주신다고 했을 때 좀 다퉜어요. 그런데 저는 경제적인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희선이 누나는 아니었나 봐요. 저 하나만으로는 안 됐나 봐요. 그렇게 중내산해 하더니 결국 헤어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 싸움을 하다가 헤어진 것도 아닌 배경이 사라진 아들이 싫어져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진작 연락 안 했어? 그냥 엄마 아빠 뵐 면목도 없고요. 그렇게 가슴에 대못 받고 나가서 잘 못 사는 모습 보여드리기도 죄송스럽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박 씨의 마음도 미어졌습니다. 어쩐지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전부 자신의 탓인 듯 했습니다. 그때 결혼을 허락했다면 둘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잘 살 수 있는 연인을 괜한 욕심에 찢어놓은 것이 아닐까? 부모라는 이유로 돈으로 아들의 인생을 휘두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미안하다. 그 당시에는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가 명료했는데 아들을 보니 그마저도 희미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랬나 싶었습니다. 자신은 무엇보다도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오히려 감사해요. 집 없는 남자는 싫다고 떠난 사람이랑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없었겠죠. 그리고 전 남편도 찾아왔었고 말씀 못 드릴 일도 더 있었어요. 처음엔 엄마 아빠 원망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때는 눈이 멀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서 연락 못 드렸어요. 박 씨와 남편은 한참 말없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짐 옮겨라. 아직 집 비어 있다. 그리고 그 집은 네 명의로 바로 바꿔주마.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이번 일은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네 인생에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잘 살아봐. 너도 깨달은 바가 크겠지. 아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남편도 인간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 아닌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헤어진 것이 아들에게 득일지 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했습니다. 아들도 자신들도 말이죠.